프로덕트 환경들을 모두 인스턴트하게 클론해서 설정해준 테스트 케이스들을 다 검증해 보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참고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건 재광님의 정말 노하우를 대방출해야겠네요. 아, 이거 방출해야 되나요? AI가 만약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면, 그러니까 코드 리뷰 같은 것들을 AI가 보고서 주고 거기에 첨언하는 방식으로 준다면 좀 문화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까 일부에서 나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스톤님께서 데브옵스 자동화에서 CD 과정에 디플레이 과정에 QA와 유닛 테스트 자동화해서 배포와 안정성 데브옵스에서만 하는 게 맞을까요? 개발자가 같이 하는 게 맞을까요? 질문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유닛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게 뭐 저는 사실은 꼭 누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재영님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뭐 개발자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어떤 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코드 작성을 하실 테고 데브옵스는 이제 뭐 인프라 형상 관리나 자동화를 위한 코드 개발을 할 텐데 이 각각의 코드에 대한 유닛 테스트를 수행할지 아닐지는 각 조직이 오너십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떤 뭐 데브옵스가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대한 유닛 테스트를 관리해 줄지 개발이 데브옵스 코드에 대한 유닛 테스트를 관리해 줄지 이거는 저는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 조직이 사실 다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여러 가지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전 좋다고 생각하고 각자가 본인들 역할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 코드에 대한 유닛 테스트들을 관리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신 걸 보면 좀 배경 왜 이런 질문을 해주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데브옵스에 대한 역할을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다. 왜냐하면 데브옵스가 풀스택이라고 저희가 소위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하면서 옵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데브옵스에 대한 역할정이 아까 뭐 문제 해결을 좀 주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요걸 조금 더 업무 아레나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데브옵스의 아레나를 정의할 때는 데브옵스는 어플리케이션 코드 개발 이외의 나머지 기술 환경에 대한 개발을 책임지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개발자분들은 우리 어떤 서비스 피처, 우리의 어떤 그 프로덕트에 대한 개발들, 중심적인 개발들을 주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데브옵스 분들은 이러한 코드가 잘 빌드되고 적절하게 다운타임 없이 딜리버리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서비스 어떤 제공에 문제가 없는 성능을 계속 제공하는지에 대한 어떤 상태 관리를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작성하는 코드들이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이죠, 결국. 우리 피처 어떤 고객들이 어떤 기능을 쓰고 싶어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이고 데브옵스 개발자분들은 이 코드가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모든 어떤 성능과 운영들을 책임지겠어. 그래서 플랫폼 지향적인 개발들을 하시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공통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개발이나 자동화 그래서 약간은 회사와는 회사의 어떤 서비스와는 약간 독립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 데브옵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상품, 그 아웃풋을 잘 만드는 게 공통의 목표인 거잖아요. 개발자들하고 옵스 분들하고. 그러면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유닛 테스트 코드도 그러면 그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다 서로 다르게 작성해가지고 하나의 함수나 하나의 코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유닛을 넣는다? 그게 오히려 맞는 프랙티스다? 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관리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데브옵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닛 테스트는 이제 IAC 쪽 위주다 보니까 이걸 개발자들과 사실 같이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중복된 함수도 사실 없는 편이긴 하죠. 두 번째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개발을 하다 보면 유닛 테스트 코드 만들기가 그렇게 귀찮아요.
그때 이제 AI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AI로 이제 유니트 테스트 코드를 잘 짜주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저는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발자분들이 약간 손대기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검증에 대한 어떤 결과만 잘 품질을 책임질 수 있으면 AI 도구를 활용해서 유닛 테스트 코드들을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역시 제가 저의 궁금증도 풀어주시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박상필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대학생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 운영 환경을 경험하기 어려우실 텐데 데브옵스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네. 먼저 재강님이 답변을 먼저. 네. 그 대학생 분들이 데브옵스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방법? 일단 어떤 뭐 커리어 패스나 기술들을 좀 배우시면 좋을지는 전체적인 그 데브옵스가 관리해야 되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소프트웨어 여러 개발 어떤 생애 관리 주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각 그 생애 주기 단계별 데브옵스가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떤 기술적인 뭐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생산성 증대를 위한 도구들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데브옵스를 첫 주니어부터 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브옵스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 대한 좀 기술적인 품질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아예 그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데브옵스로서 첫 진입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개발자들보다 더 많은 기술에 대한 어떤 환경 정보나 기술 정보들을 가지고 이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주도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배우면서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데브옵스 경력을 쌓고 싶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데브옵스 툴체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저는 그 메인 롤은 개발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실행하시면서 개발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이런 나의 코드가 배포되는 어떤 기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간단히 뭐 구현을 해보시면서 어떤 프로토타이핑을 해보시는 것들로 개발 경력과 함께 데브옵스 경력을 쌓는 게 가장 좀 좋지 않나? 라고 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첨언을 해도 될까요? 예? 네. 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학생 분들 실제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니까 멘토링하고 팀 프로젝트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질문 많이 들었어요. 저 이 코딩을 질문하신 분이 코딩 못한다는 게 아니라 코딩에 크게 저 관심이 없는데 저는 컴공과가 맞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팀 프로젝트를 해도 개발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실제로 저런 엔지니어링, 운영, 뭐 트러블슈팅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하더라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데브옵스를 하려면 개발 경력을 쌓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은 데브옵스 자체를 포커싱하고 관심을 더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자면 일단 한번 그 재광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데브옵스에 만약 관심이 있다면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 쪽에 관심이 더 많을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게 왜냐하면 그 개발이라는 거는 뭔가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생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뭔가 잘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데브옵스는 이제 그걸 잘 운영하는 쪽에 가깝잖아요. 정말 제가 만나본 그 많은 멘티 분들을 보면 성향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브옵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런 왜 강의를 왜 추천드리냐면 너무 다양해요. 툴들이 너무 많고 너무 프로세스가 다양한데 일단 전체를 한번 보고 사실 뭐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본다 그래서 전체 뭐 역사를 교과서를 본다 그래서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일단 한 번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응용을 해보는 건데 그 응용은 이제 팀 프로젝트 같은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가 됐든 아니면 같은 지인이 됐든 해서 팀 프로젝트 한 서너 명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스 서버, 그 다음에 빌드 서버, 그리고 CI/CD 이거를 해보다 보면 아마 재광님이 그 강의하셨던 그 내용에 나온 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직접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먼저 그냥 뛰어들어 버리면 이론이 없이 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뭘 하지? 이걸 사실 왜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론적으로 좀 그 지식을 쌓고 나서 저는 팀프레스를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가요, 선생님? 예. 되게 대학생 신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데브옵스 입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저는 되게 확신을 가지고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도 좀 되게 고민되는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지향하는 학부 졸업생분들이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그 시작은 꼭 데브옵스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개발자로 시작해서 데브옵스로 확장해 나가시는 게 정말 좋다. 그리고 방금 그 명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들의 적성을 그 과정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 스타일과 데브옵스가 가지고 있는 업무 스타일이 똑같은 어떤 뭐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뭐 어떤 엔지니어이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어떤 성향과 업무 패턴에 대해서 분명히 좀 본인의 어떤 적성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과정이 개발자로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저는 확인 가능하시다고 생각하고 그럼 개발자로 시작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데브옵스로 커리어 전환을 할 수 있지? 이건 당연히 저희 강의에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이번에 질문은 네, 재강님에 대한 질문이네요. 이걸 아까 제가 초반에 했던 얘기랑 좀 연관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데브옵스 수준은 높은 것 같지만 편차가 심하더라. 그러면 아직은 데브옵스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전통적인 조직들, 그런 조직들도 결국은 이제 데브옵스를 잘 하고 이렇게 좀 시스템도 만들고 문화도 바꾸고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사실은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진짜 있어요. 개발자, 운영자 섞어놓으면 그냥 데브옵스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조직은 맞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추천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재강님은? 그러게요. 이런 오해가 생기는 오해라고 할까요? 뭐 그게 일부 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데브 플러스 옵스 그래서 데브옵스다라는 그런 제가 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최초의 데브옵스에 대한 어떤 역할이 시작되던 당시에 많이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통적인 조직에서 데브옵스를 해야 되냐. 그래서 진짜 개발 조직에다가 운영 조직을 막 속해놓기도 하고 뭐 이런 병합한 형태에서 실제로는 분리된 팀처럼 일을 하는 조직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통적인 어떤 개발 조직에서 데브옵스 조직으로 구조 전환을 시도한다고 하면 저는 어떤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먼저 일단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뭐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뭐 특화된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보면 왜 데브옵스 조직이 필요한가를 먼저 저는 저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조직에서 어떤 페인포인트, 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브옵스라는 조직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문제 정의가 좀 명확해야 이 데브옵스 조직으로서의 어떤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예를 들자면 배포 이후에 품질 관리가 너무 안 돼. 이런 조직의 어떤 페인 포인트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배포 속도가 너무 느려. 뭐 이런 것도 있고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선 문제 대응들을 잘 못해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데브옵스 구조로 전환할 때 뭐 개발자들과의 어떤 협업 구조나 역할 구조들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자칫 제가 섣부른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시길 좀 바라고요. 그런 컨텍스트를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정보들을 이번에 좀 준비한 강의에 많이 포함하였으니까 많이들 좀 강의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런데요. 이게 뭐 데브옵스를 꼭 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할까? 사실 그 고민부터 그렇죠? 먼저 하는 게 맞겠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배포가 좀 느려가지고 좀 애질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데브옵스를 고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AI, LLM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맞네요. 네. 핫한 도구죠. 네, AI, LLM에 대한 데브옵스 변화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거든요. 야, 이거 여러 번 계속 얘기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가지고 좀 민감하긴 좀 뭐랄까 민망하긴 한데요. 민감이 아니라 민망한데요.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유명하신 분이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나왔던 말과 최근에 나온 말 합한 건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IT를 먹어치웠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순간 한 2000년대 후반부터 소프트웨어가 발전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을 제치기 시작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IT를 먹어치웠고 그리고 AI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먹어치우고 있다. 이 말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들어가지 않는 분야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데브옵스만이 아니라 어디든 AI는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자동화가 되고 있고 그 자동화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는 아까처럼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그 문화적으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받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얼굴 맞대고 피드백을 주는 것들 또는 서로 약간 민감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해봐요. AI가 만약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면 그러니까 코드 리뷰 같은 것들을 AI가 보고서 주고 거기에 첨언하는 방식으로 준다면 좀 문화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실 그 코드 리뷰 같은 걸 하거나 하면은 또는 이제 코드 커밋 할 때 왜 플러스 1 넣고서 하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동의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어색해하는 조직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만약에 AI가 그런 것들을 도와준다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문화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AI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유닛 테스트 이런 것들 코드 작성하기 어려운 것들, 뭐 코드 리뷰 뭐 이런 것들도 AI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전히 같은 것 같아요. 아직은 AI가 이제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AI가 어디까지 이제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갭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역시 이제 우리 그 엔지니어 분들이 데브옵스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같이 해나가다 보면 AI랑 데브옵스가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AI 핫하네요. AI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저도 궁금했던 얘기입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아까 왜 그 셋옵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보안 환경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셋옵스 그 시큐리티가 같이 이제 업스에 합해졌는데 피놉스 비용 관리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그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피놉스는 이제 왜 이게 정말 필요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될까요? 예, 피놉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환경에 대한 변화가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 환경에서 클라우드, 그러니까 약간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 환경으로 바뀌면서 확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빠른 프로비저닝, 그러니까 어떤 캐파시티에 대한 확장이 굉장히 좀 손쉽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을 또 활용하게 되면서 그 속도나 어떤 확장 용량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우리가 뭐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말하면 정적인 어떤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 환경을 운영할 때는 그런 어떤 인프라, 운영 기술 환경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뭐 이걸 도입하기 전부터 CPU 몇 코어야, 뭐 메모리 몇 기가 넣을 건데 뭐 우리가 용량 산정하면 뭐 TPMC가 뭐 몇이 필요해 이러면서 사실 그걸 도입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얼마가 늘어날 거라는 걸 알고 기술 환경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면서 계획하에 움직일 수가 있었거든요. 비용 통제가 가능했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떤 좀 기술 구현이나 환경들이 마련되면서 순식간에 확장됐다 사라지고 줄어드는 것들에 대한 이력 관리가 제대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얼마가 금액이 늘어난지를 우리는 어떻게 가시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클라우드 자원은 하드웨어와 다르게 뭐 여러 가지 타입의 리소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하드웨어로 치면 그냥 서버 머신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을 뭐 AWS 같은 것들을 예로 들자면 뭐 스팟 인스턴스
리저브드 인스턴스, 온디맨드, 다 사실 서버 VM 머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비용이 다 달라요. 그럼 이것들을 CPU 메모리 같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비용 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어떤 상황에서의 비용 관리들을 기존의 어떤 단순한 구매 비용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진 시대가 됐고, 그런 기술 요소들 동쪽으로 어떤 확장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관리들을 데브옵스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전문 그 기술과 분석 방법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역할로서 피놉스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장 가능하게 사용하는 만큼이나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이 시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서 옛날에 사실 모든 걸 하려면, 제가 이제 예전 기억을 생각해 보면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서 사실 한 달은 거의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드웨어 들어오는데 한 달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바로 클릭으로 만들어지니까 편해진 건 맞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아지고 관리가 안 되면, 거버넌스가 제대로 안 되면 힘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또 사용했던 그런 어떤 클라우드에서는 사용했던 리소스가 삭제가 되거나 그냥 사라지면 이를 추적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에 대한 비용 관리들을 굉장히 향후에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한 뭐 철저한 히스토리 관리나 로깅,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방법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스페셜티를 가지고 정의된 게 피놉스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제 요즘에 클라우드에, 제가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빌링 쪽에도 사실은 이제 그 AI 기능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잠깐 그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다가 라이브로 이 데모가 쉽진 않네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 빌링 리포트를 보면 이게 아무리 리포트를 봐도 한눈에 안 들어와요, 보통. 왜냐하면 너무나 자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원들이 한 리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 있기도 하고 숨겨져 있는 이유도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빌링 리포트를 보면 보통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고객이 클라우드를 쓰면 중간에 이제 그걸 서비스 해주는 MSP, 매니지 서비스 파트너 업체들이 빌링 리포트를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게 사실은 MSP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 내지는 이제 나름의 노하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역할은 아직 남아 있지만 요즘에 그 클라우드 툴에는 다 AI 기능이 들어와서 빌링 리포트를 보고서 예를 들어서 1월에 얼마가 썼는데 1,000원을 썼는데 3월에 갑자기 5,000원 썼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거기서 답변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왜 늘어난 이유를, 뭐 어떤 리소스가 얼마가 들었고 어떤 리소스가 얼마가 들었고, 또 어떤 거는 어나멀리 같아,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링크까지 제공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클라우드가 약간 죄인처럼, 그러니까 뭔가 비용을 좀 유발하는 그런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놉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AI 덕분에 또 그런 것들도 많이 또 해결이 되고 있고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업 입장에서 피놉스, 뭐 이런 어떤 셋업스 이에 대한 어떤 역할 확장이 반가운 부분도 있지만, 이걸 어떤 하나의 데브옵스라는 팀에서 모두 다 계속해서 확장된 역할들을 관리하기에는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컨플릭이 생긴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데브옵스 내에 아까도 말씀을 우리가 좀 해주셨지만, S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 신뢰성, 즉 에러율에 대한 개선이나 서비스 안정성을 최우선시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은 막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는지는 이건 또 누가 관리를 해야 되지? 대표님이 우시죠. 이것도 피놉스니까 또 피놉스니까 파이낸스에 대한 분석을 계속 철저히 해야 돼. 데일리 어떤 비용 탐지에 대한 알럿도 서비스 모니터링답지 않게 또 이것도 잘하고 있어야 돼. 이러고 있는데 보안에 대한 리스크 셋업스지? 보안에 대한 리스크 안 터져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데브옵스에 대한 역할 확장이지만 과연 어느 시기에 데브옵스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까? 결국 우선순위도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터지지 않는 리스크들을 계속 관리하는 형태로 가는데 늘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뭐 분기 혹은 올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런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다른 부분들을 저희는 AI 같은 도구들이 나오면서 좋아진 건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가 뭐 예를 들면 사이트에 대한 안정성에 몰려 있을 때 다른 부분들을 예전에는 AI 도구를 활용하기 이전에는 좀 대략적으로 파악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AI 도구로 이런 가벼운 어떤 구현이나 자동화들이 좀 구현이 가능해진 이 시점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저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AI 도구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안 보고 있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만들 거야 라는 것들이 AI 도구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구현이 용이해지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아까 그 대학생분의 질문도 있고 해서 이제 데브옵스라는 게 뭐 어떤 정해진 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론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문화도 많이 필요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저도 생각 못했던 건데 데브옵스의 일이 되게 많아지고 있네요. 보안도 해야 되고 그쵸. 비용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비용이 더 중요한데 사실 보통 거기에 신경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면에서 이제 AI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데브옵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AI 기반의 AI 업스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AI 옵스는 뭐 기덥스와 유사하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AI 옵스는 AI 옵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AI는 이제 뭐 우리가 선택할 도구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뭐 이런 뭐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젠킨스를 배워서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뭐 너무 그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속속들이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젠킨스 옵션 너무 많잖아요. 막. 할 게 많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AI로 대략의 이제 필요한 옵션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제 내가 어디까지 도대체 지식을 파야 될까. 왜냐하면 AI가 해줄 건데 물론 근본적인 부분은 해야 되지만 원리는 알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거를 직접 해야 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제 당연히 뭐 그 AI가 하나의 도구이긴 하지만 아예 근본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뭐 젠킨스의 모든 기능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AI로 그냥 해서 뭔가 다루는 거를 익숙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약간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예. 저는 AI 도구가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어떤 초기 프로토타이핑을 구현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AI 도구를 통해서 만든 많은 코드들이 데브옵스가 추구하는 되게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 뭐 효율성,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운영 효율성을 만드는 데는 적절한가? 에는 저는 부정적인 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는 만들지만 이걸 팀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코드의 형태일까라는 거죠. 계속 일관성이 있는 코드는 아니거든요. 그때 물어볼 때마다 그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그 모델이 그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당시의 코드이다 보니까 이 코드 형상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되게 부족하고 또 저희가 또 이런 것들에 또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게 AI는 본인이 모르는 정보나 틀린 정보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그 뭐랄까 긍정적인 답변을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없는 사실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사실 그런 어떤 LLM 답변들을 많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그 AI를 활용해서 그걸 좀 거두는 건 좋지만 내가 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다 AI를 통해서 일단 시작하거나 모두 만드는 것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제가 너무 도발적인 질문을 했군요. 근데 적극 공감합니다. 예. 사실은 저도 이렇게 AI로 만든 것들을 이제 바로 돌아가면 다행인데 딱 안 돌아가는 순간 어떡하지? 다시 이제 쓰는 뭐랄까요 에너지가 결국은 만들 때 드는 에너지만큼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한번 데브옵스가 사실 이제 뭐 데브옵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결국 이제 데브옵스를 뭐랄까요 이제 통해서 뭔가 성과를 얻으려는 거잖아요. 장점을 얻고. 그렇죠. 또 이런 교육을 런칭하신 이유도 결국은 이걸 통해서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또 뭐 비용도 세이브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도
안정적으로 해라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점이 가장 큰 효과일까요? 뭐 데브옵스는 이제는 뭐 기민하게 빠른 배포들을 추구하는 그 소프트웨어 조직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는 효과라고 한다면 결국 데브옵스의 태생이 어떤 애자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 애자일 관련된 방법론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협업 조직과 문화, 철학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데브옵스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나 어떤 효과, 가치는 조직의 개발과 어떤 딜리버리까지의 그 어떤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도입했는데 이전과 유사한 속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절차 때문에 느려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데브옵스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비용 효율적이고 뭐 어떤 뭐 장애에 대한 다운타임을 줄이고 이런 것들은 저는 그 다음으로 이제 따라오는 좀 목표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현재 기업 SE에서 데브옵스 일을 하고 있는데 개발 플로우에서 프로덕트 엔바이런먼트로 가기 전 스테이징 엔바이런먼트의 자동 구축과 검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프로덕션을 인스턴트하게 모두 클론해서 미리 설정해둔 테스트 케이스들로 베리파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실무적인 질문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 환경 스테이징과 테스트하게 복수해서 프로덕션을 가는 거를 어떻게 이제 하고 있냐 그런 질문인 것 같네요. 네. 일단 닉네임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닉네임이 제 거에서 잘 된다는 가장 저희가 흔하게 내 거에서 잘 되는데 오류 나는데 내 거에서 잘 되는데 그렇죠. 예. 나만의로다 닉네임을 써주셨어요. 예. 항상 제 거에서 제일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재 기업에서 뭐 질문해주신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데브옵스 업무 하시는 분이시고요. 개발 전체 어떤 플로우에서 프로덕트 환경 가기 전에 스테이징 환경에서 자동 구축과 이제 검증을 해보려고 하시는 좀 단계이십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환경들을 모두 인스턴트하게 클론해서 설정해준 테스트 케이스들을 다 검증해 보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참고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재광님의 정말 노하우를 대방출해야겠네요. 이거 방출해야 되나요? 자, 그렇죠. 네. 일단 그 개발 스테이지 운영이라는 이 어떤 세 가지 단계에 걸친 운영 배포 그 단계들은 많은 기업들이 차용하고 있고 익히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일단 이 환경에 대한 기준들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환경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그 엔지니어링 조직 간의 합의는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은 굉장히 좀 테스트 실험적인 코드들을 일부 뭐 스테이지 환경 어느 쪽엔 뭐 QA 환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쵸. 이런 환경에 배포하고 나서 또 운영에 가기 전에 그 사이에 무슨 환경을 하나 추가해서 한 번 더 검증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막 그 프로덕션 그러니까 라이브 환경에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각 환경들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컨센서스를 맞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 저희 쪽 사례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개발과 스테이지와 운영은 개발은 개발자 분들도 쉽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형상에 대한 변경들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자유도 높은 환경 그리고 이에 대한 변경 이력이나 관리 추적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낮게 관리하는 환경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코드를 올렸을 때 오동작하는 경우도 꽤 많죠. 하지만 그 정도로 좀 우선순위 낮게 대신에 자유도 높게 이 환경들은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대신에 이 환경들에 대한 초기화는 좀 필요합니다. 워낙 많은 히스토리가 쌓여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스테이지 환경은 질문해주신 분께서는 스테이지 환경을 이제 프로덕션 즉 라이브 환경에 대한 그 환경들을 전부 클론해서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가급적 프로덕션 환경과 모든 요소들이
유사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 환경이 저도 테스트 그 스테이징 환경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하지만 프로덕션 환경을 그대로 다 클론해 오기는 어떤 뭐 규모라던가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가져오는 데는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MSA 아키텍처를 예로 이야기하자면 서버 간의 어떤 통신 구조들은 맞출 필요는 있겠죠. 그런 어떤 네트워크 구간에 대한 점검들도 거의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구조 정도이고, 약간 서버 인스턴스의 어떤 뭐 개수나 이런 것들을 다 사실 비슷하게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조금 작은 운영과 거의 유사한 환경이 스테이지 환경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운영에서 동작하는 건 당연히 스테이지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하는 그 상태의 형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모두 클론에서 미리 설정해둔 테스트 케이스들로 검증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은 이렇게 하냐? 그렇게 되어야 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게 운영과 다른 스테이징 환경을 구성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라이브 환경은 실시간으로 고객이 사용하는 어떤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죠. 근데 스테이지 환경은 모든 환경을 동일하게 구성해놨지만 직접적인 사용자 요청이 발생하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고려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 라이브 환경과 유사한 트래픽에 대한 발생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서 검증할 수 있을지, 그런 환경들은 어떻게 자동화해서 구현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추가로 하셔야 되는 게 스테이징 환경에 대한 구축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고민들인 것 같아요. 고객들 그렇죠? 만나보면 스테이지 환경을 최대한 어떻게 운영과 비슷하게 맞출 것인가, 근데 똑같이 맞출 수는 없고, 그렇죠. 거기다가 가끔 데이터도 이제 프로덕션에 있는 거를 또 복제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또 변경을 가한단 말이죠. 그런 고민들은 다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또 라이브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요즘에는 그대로 스테이징에서 쓸 수는 없거든요. 모든 어떤 데이터에 대한 식별화 처리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럴 때 또 발휘되는 데브옵스의 역량이 아까 그 데이터옵스,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을 활용해서 운영 라이브 환경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등을 통해서 이걸 또 스테이지 환경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자동적으로 또 이걸 다음 테스트 환경 이전에 초기화해주는 이런 자동화들도 데브옵스가 좀 담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와, 그러네요. 또 데이터옵스가 그렇게 또 쓰일 수도 있겠네요. 예, 잘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 쉽지 않은 답변인데 너무 나이스하게 물르듯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앞부분에 너무 질문이 많다는 압박감에 쫓기듯이 답변한 많은 질문들이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데 뭐 또 다음 기회가 있겠죠. 네, 만들어야죠. 네. 예. 다 비슷한 질문 하시는 것 같고, 데브옵스 역할을 실행하시거나 실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어떤 이번에 준비한 강의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좀 머릿속으로 좀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현업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더 좀 알차게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두 사람이 하는 첫 라이브라서 좀 섰던 것도 많았고, 사실 이렇게 준비만큼 완벽한 실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실전이 더 힘드네요.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혹시나 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연락 주시고, 네,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 네, 또 강의를 통해서 만나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재광님의 강의 성공적으로 런칭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